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 휴일을 보내고 있는 관계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이렇게 미국장이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글로벌6 함께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저희가 또 오늘 특별한 소식, 우선 이 트럼프 내각 임명이 벌써 완료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임명이 되었을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트럼프 2.0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어떠한 공약을 어떻게 진행할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린 앵커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죠? 네, 저는 일단 올해 남아있는 연내 증시 전망 그리고 내년도 증시 전망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시죠. 일단 올해 증시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도 참 강했고요. 지난해와 올해 S&P 500 지수의 수익률이 어땠는가? 그 그래프를 뽑아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아래가 작년, 위에가 올해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모두 20%대의 놀라운 수익률을 미국 증시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너무 많이 오른 건 아닐까? 지금이 고점이진 않을까? 이런 경계감을 갖게 되는 시점이죠. 최근 많은 분들께서 이 미국 증시 고점의 시그널을 읽는 힌트로 버핏 지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버핏 지수가 뭐냐? 한 국가의 GDP 대비했을 때 시가총액의 비율을 나눈 것이 되겠는데요. 방정식은 시가총액 나누기 GDP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수치를 대입했을 때 208%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나온 이 208%라는 숫자가 2021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기에는 이 버핏 지수에 모순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S&P 500 기업들이 매출을 어디서 벌어들이고 있는가? 그 매출 창출의 비중을 들여다보게 된다면 미국에서 59%, 그리고 나머지 41%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내 총생산은 gross domestic product입니다. 그러니까 자국 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만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자에 들어가는 시가총액에도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60%만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치를 바꿔서 대입을 하게 되면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요.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역사적인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더라도 현재 증시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명제에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증시가 지금처럼 2년 연속 20%대의 강세장을 보였던 경우는 딱 9번, 이번을 포함해서 9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을 제외하고 봤을 때 앞서 8번의 차례를 봤을 때 1년 차, 2년 차에 강했죠. 3년 차까지 강세장이 진행되는 경우는 8번 가운데 6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8번 가운데 6번이니까 확률로 따졌을 때에는 75%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등락률의 평균치를 내게 됐을 때에는 12.3% 오르더라. 그러니까 작년과 올해만큼의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오르긴 오른다라는 겁니다. 분석 기준을 조금 바꿔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을 경우 임기 4년 동안의 주가지수의 등락률을 파란색 바 그래프로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했으니까 1년 차에는 9.6%, 2년 차 8.8%, 3년 차까지 12.1%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4년 차에 조금 밀려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을 이번 사이클에 대입을 하게 된다면 25년도, 26년도, 27년도까지 증시가 강세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월가 IB들의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새롭게 나온 내년도 전망을 살펴보기 전에 작년에 누가 잘 맞췄는가?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작년에 아이비들이 제시했던 목표치, 그리고 현재 실제 지수가 가리키고 있는 수치, 그 목표치 대비했을 때의 괴리율을 하나씩 계산해서 기입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맞추지 못했더라고요. 가장 불리시한 콜을 제시했던 야데니 리서치가 그나마 가장 근접할 텐데 5,400포인트로 그마저도 11.1%의 괴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올해 증시가 한 달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시장은 월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더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나마 가장 근접하게 맞췄던 야데니 리서치의 내년도 증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약 3주 전에 업데이트된 노트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노트 제목이 Animal Spirits are back. 야성적 충동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야성적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돌아간다. 케인즈가 제시한 경제 개념인데요. 상승의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법인세가 인하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기업들의 생산성이 성장하는 속도가 촉진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년과 내후년 S&P 500 기업들의 이익률은 신기록을 기록할 것이다. 거기다가 중동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화된다면 그 충동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뷰와 함께 올해 추가적인 상승이 6,100포인트까지 가능하겠다고 제시를 하고요. 2029년 말까지는 종전의 8,000포인트에서 10,000포인트까지 전망치를 높여 잡았습니다. 한 곳만 보긴 좀 아쉬우니까요. 한 곳 더 가져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인데요. 제목을 보면 2009년 666에서 2025년 6,666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자, 그 근거가 무엇인가? 기업들의 EPS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은 전년 대비 13% 성장을 할 것인데 올해 주가지수가 25%나 오른 것이 이것을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에는 기업들의 EPS가 성장률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주가지수의 상승률 역시도 한 11%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9가지 정도의 낙관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투자 전략으로는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꼽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선호 섹터는 금융과 임의 소비재, 소재, 부동산 등 경기에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쪽들을 보고 있습니다. 중형주를 소형주보다 더 선호를 한다. 소형주는 관세와 이민 정책의 가장 큰 피해주다. 이런 점까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지수보다는 개별 주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까지 체크포인트를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도 월가 아이비들의 증시 전망 정리해봤고요. 지금부터는 트럼프 2기 내각 구성과 시장으로의 영향까지 살펴보시죠. 네, 벌써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트럼프 캐비넷에 벌써 모든 인물을 채워 넣었는데요. 물론 지금 임명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나 공화당 측에서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무산되고 재임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벌써 이렇게 완료를 했다는 부분,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공약이 어떻게 이어질지 캐비넷 안에서 구성된 내용들, 그에 따른 영향까지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내각 구성에 대해서 키워드를 몇 개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속도와 젊은 피다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 트럼프 당선자가 당선이 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서 캐비넷에 모든 이름을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마무리를 지은 건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에는 트럼프 1기 초반에 겪었던 혼란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다. 그리고 첫날부터 바로 단행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젊은 피. 지금 22명의 상원의원들의 평균 나이가 56세로 꼽히고 있습니다. 1기 때는 어른의 축이다라는 별명이 붙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젊고 빠른 의원들을 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정치적 경력이나 이력보다는 트럼프에게 얼마나 더 충성적이고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이나 이념을 잘 따라올 것인가, 그를 기준으로 좀 구성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일기 때는 정통 보수파로 구성을 했었는데 이때 뭐 트럼프의 정책이나 이념에 반대를 하면서 심지어 임기 막판에는 이런 정통 보수파 임원들이 트럼프를 비판하고 나섰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참 고초를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걱정했던 탓인지 트럼프가 이번 2기에는 충성파 예스맨, 예스를 할 수 있는 임원들을 임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을 잣대로 정책을 충실히 구현할 충성도를 높은 인사들로 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정말 강력한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데 힘을 어느 정도 더 얻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죠. 이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이 좀 클 것이다라고 긴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어떻게 이어질지 좀 이목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임기 첫날부터 약 47개가량의 정책을 바로 시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부터 힘을 얻은 미국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사들은 어떻게 될지 하나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연 가장 주목을 받는 인사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정보 효율성 부사에 임명이 된 일론 머스크가 어제 벌써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X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한 건데요. 그 안에는 에너지 그리고 기후 관련된 공직을 맡은 임원 4명을 지금 그러한 사람들 가짜 일자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 너무 가짜 일자리가 많다면서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건데요. 우선적으로 전반적인 공무원 수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움직임이 기후, 에너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연 트럼프가 그러한 기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은 되었지만 정말 일론 머스크의 힘을 얻어서 에너지, 기후 측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증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게 바로 베센트입니다. 이 베센트가 임명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에 베센트 랠리로 증시에 힘을 얻기도 했고 강달러 기조까지 정말 강력한 상황이었죠. 이렇게 경제에 친화적인 인물이 지명된다라고 한다고 해서 이 증시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이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다른 일자리에는 이념주의자, 충성파가 자리를 잡았는데 경제팀만큼은 전통적인 전문가가 자리를 잡은 겁니다. 지금 베센트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면 중도 우파 성향의 싱크탱크 출신인데요. 이 사람은 관세 관련해서는 협상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접근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 특히나 그 일부 국가에는 중국으로 꼽히고 있는데 해당 국가에는 정말 고율의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할 가능성이 있다. 협상 카드로 이 무역 그리고 관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다른 나라의 기조에는 이 관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업들, 우리나라는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 그 부분일 텐데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한 언급을 공약 시에 걸었던 만큼 어떻게 진행될까가 좀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군복무 경험이 없는 해군부 장관에 존 펠란러거 매니지먼트 회장이 임명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장뿐만 아니라 차관직에도 사업가나 아니면 투자자들을 이름 올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어떤 방위비, 다른 나라와의 관계보다는 그 금액을 줄이는데 좀 주력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메리카 퍼스트 비전을 실행할 수 있게 방위비가 어떻게 변경이 될지 우리나라가 즉각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좀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의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해당 일정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가 받을 타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각이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드디어 트럼프 2.0 시대가 열릴 텐데요. 이 사진이 일부 포털에서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 임원들이 다 임명이 된 이후에 힘을 더 얻게 된 트럼프. 이 공약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공약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2.0 시대에서 집중해 보면 좋을 공약들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미국 우선주의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리스크가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경제 측면 안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첫날부터 단속을 강력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불법 이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우방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 어떠한 타격을 받게 될지 미국 이익 우선주의에 대해서도 좀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관세가 좀 차등적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국가가 받게 될 이 관세를 좀 주의 깊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달러를 당근과 채찍으로 두고 이 약세를 계속해서 조절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 초반에는 달러 강세가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후반에 관세가 좀 안 좋다, 무역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한다면 달러를 낮출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흐름에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연 미국이 전략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꼽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관련된 공약들, 제약들이 좀 많이 낮춰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흐름에서 비트코인의 강세 그리고 관련 종목들까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함께 X의 우주 발사를 함께 직관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익 측면에서 우주 개발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그보다 일론 머스크의 사업이 어디까지 얼마나 힘을 얻게 될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우리 국가가 큰 타격을 받을 IRA까지 이러한 측면에서 이 트럼프의 공약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기 때와는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 그 기조를 살펴본다면 우선적으로 재정 경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 일기 때는 오바마로부터 다소 양호한 재정 상태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걱정 없이,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없이 좀 자유롭게 재정 정책을 이어간 바가 있는데요. 뭐 지금 경제 상황이 그리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지만, 긍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있고 인플레이션과 소비 감소, 그 안에서 딜레마를 잘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상황은 그러한데 트럼프는 강력하게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한 바가 있어서 그 가운데서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아주 관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우리 증시에 영향을 받게 될 공약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 제약을 많이 해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단순히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도 뭐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테마주에도 많은 지금 주식이 몰리고 있습니다. 단연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와 같은 기업들에도 주목하시는 분들도 많고, 만약 가상화폐 관련된 제약이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가상화폐 IPO가 활발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목을 함께 받고 있는 기업, 리플과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의 뒤를 이을 수 있을지, 그 뒤를 이어서 비트코인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부분은 바로 관세 동맹 관련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린 바가 있죠. 멕시코에 25%가량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해서 이 북미 갈등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갈등이 좀 고조가 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어제 멕시코 대통령이 우리 지금 대화를 잘 나눴고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하는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아니라면 이 중국에 매겨질 관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제 통화 내용에 따르면 지금 비아디가 이 북미 지역의 공장 기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이 비아디의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은연중에 비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중국이 맞게 될 피해는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멕시코가 관세를 피한다라고 해도 이러한 갈등 사이에 가장 타격을 받을 것은 바로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지에 공장을 운영 중인 기아가 전년 대비해서 700% 넘게 이미 투자를 높인 상황인데, 이러한 갈등이 고조된다라고 한다면 불안감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지고, 사실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라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이 멕시코, 캐나다 지역에 공장이 많은 기업들이 좀 불안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시장 안에서 뭐 단연 어떠한 기업들, 어떠한 나라가 타격을 받게 될지 계속 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장 이후의 주가의 흐름까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